범죄자, 박사방 운영자 박사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넷 익명의 방에서 악마의 삶을 살아온 제2, 제3의 박사가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9월 18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15분을 막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Give a music for teenage girls and boys에서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언젠가 한번 꼭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었던 내용이고요. 제가 이런 컨텐츠를 일단 준비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솔직히 다크웹, 우리가 지금 실제 많이 사회적으로도 현재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다크웹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크웹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방대한 면이 느껴졌고, 또 그 이전에 다크웹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어떤 그것도 부수적인 다크웹을 알기 위한 또 어떤 정보랄지 그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지식을 좀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다크웹을 다루지 않고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사람의 어떤 그 감정, 어떤 뭐 사이코라든지 그 어떤 뭐 범죄자랄지 그런 어떤, 아니면 또 일반인이라 할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의 인간의 감정, 그리고 그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그 어떤 감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정을 컨트롤한다, 감정 통제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 감정에 생기는 그런 어떤 원인과 인간의 그 감정의 지배, 보통 뭐 컨트롤 한다고 그러고 하기도 하고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인간의 그런 어떤 감정의 지배와 어떤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인 그 성욕에 대해서 이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감정의 지배와 성욕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이번 콘텐츠는 하고, 추후에 또 이런 다크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함께 더불어 이제 미제 사건이 탄생하는 그런 어떤 배경과 내용,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참 그 이전에 인간의 그 감정의 지배와 성욕과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그 감정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그 물질, 뭐 엔돌핀도 될 수 있고 또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컨텐츠로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한 그런 어떤 심층적인 그 내용, 미제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다크웹의 그런 어떤 실체를 순서대로 컨텐츠를 제가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무정자 박사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자, 그러면은, 인간의 감정의 지배와 성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의 지배와 성욕에 대한 것은 일찍이 많은 철학자가 논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다룰 테마의 저자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제 본명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고도 하죠. 1788년 단치에서 태어나 1860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사망한 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컨텐츠가 너무 조금 제가 좀 부실하게 하는 면도 좀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핑계라 그러면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녹화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업로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이 끌면 끌수록 남은 부수적인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업로드하는 여건이 그렇게 좀 쾌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어떤 배경이랄지 텍스트랄지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청취자가 보기 좋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데 좀 개인적인 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것이 기존에 제가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던 내용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또 여기에 보면 또 텍스트가 있거든요. 요런 텍스트를 시각적으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 그러면 일단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보면은 상당히 좀 기괴하게 생겼어요. 머리도 양갈래로 좀 어떤 잘못 그냥 한번 스쳐보면은 이거 정신 상태가 좀 미친놈 같은 그런 좀 별로 이미지가 좀 기괴해요. 쇼펜하우어 이미지가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색이 되는 건 좀 그런데 일단 사람의 외모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젊은 시절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많은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젊은 시절 철학을 별도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가 남긴 말들이 참 가슴에 와닿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짤막한 그런 명언들 아포리즘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남긴 아포리즘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쇼펜하우어는 이제 독일 태생이고요. 또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과 명언 중에서, 크게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많이 인상 깊게, 남아있는 명언들이 있죠. All through passed through three stages. First, it is likely. Second, it is violently opposite. Third, it is accepted as being self-evident. 이제 영어는 좀 생각해야 되겠네. 왜 그러냐면 제가 영어 나오면은 혹시나 거기서 발음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 또 쓸데없는 어떤 분위기로 또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영어는 좀 상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first, 조롱을 당한다. second, 두 번째죠.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third, 세 번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조롱당하고 두 번째 심한 반대에 부딪히지만 결국엔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명을 남겼고요. 또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Compassion is the basis of all morality. 영어 안 한다고 해서 또 했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이런 글들을 남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많은 그 일깨움을 안겨 주었었던 그런 철학자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빨리 편집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면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미제 사건 컨텐츠 김미성 타살 사건을 또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그 하루 만에 다 편집이 끝나야 되는 것이 뭐 시기적으로 어떤 적시성적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한 3일 정도를 끌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 1시간, 2시간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편집 과정에서 오류를 할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그날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신경을 쓰려다 보니까 뭐 지도도 포함시키고, 어떤 텍스트 포함시키고, 뭐 한마디로 꾸밀려다 보니까 3일이 걸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주요 요지랄지 어떤 편집을 하면서 조금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핵심은 어떤 방향이랄지 이런 것이 좀 어긋나 버리더라고요. 결국에 그 범죄는 잠깐 그걸 조금 더 언급하면은 김희성 군은 결국에는 영풍문고 그 뒷길 있잖아요. 그 퍼스트타워 그 골목. 거기서 지하도로 일단 어떻게 뭐 납치가 됐든지 그 지하도로 어떤 뭐 아는 사람이 뭐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지하도로 내려가서 다시 나올 때는 그 지하도 올라오는 차가 바꿔서 나갈 것이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 앞에는 뭐 어떤 가림막이랄지 시야를 가려주는 어떤 대형 차량이 막아서 그러면 이제 뭐 CCTV고 뭐 어떻게 보면 노출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구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했던 그런 사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는 뭐 꾸미는 것도 좀 좋긴 하지만은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한마디로 시간 지연이 된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좀 언급하고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은 그 쇼펜하우어는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깨움을 줬고, 저도 그 명언에 젊은 시절 어느 정도 많은 또, 알게 모르게, 이제 사상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에 출판된 글들은 대부분 45세 무렵인 프랑크푸르트 체리 이후에 쓰여져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중년 이후에 알려졌던 모든 글들은 사실상 그의 철학적인 세계는 20대 때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모든 그런 뼈대가 되고 그의 그런 어떤 사상의 그런 기초가 되는 것들은 20대 때 이미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Die Welt else while on Verslung 이거 또 영어, 뭐 독일어 같은 걸 또 해야 되네. 어디 원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읽어야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걸작을 탄생시키고도 그 당시에는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쇼펜하우어의 글들은 이 작품에 의해서 어떤 보충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20대 때 쓴. 그리고 이제 그의 사상에 대한 견해와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그의 사상적인, 그의 뭐 일대기적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핵심을 또 빗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포커스는 감정의 지배와 성욕, 앞서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주제를 최대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1시간은 안 넘어야 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쇼펜하우어를 떠올리면은 해겔의 관념론, 흔히 다양한 어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염세주의라 그러면은 어떤 부정적인 반항적인 그런 기질, 그 다음에 윤리, 도덕성을 또 강조하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 타협하지 못했던 인물로 각인되어 있죠.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인간의 감정보다 어떤 의지, 신념 이런 것에 초점을 둔 염세주의 철학자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왔었고, 하지만 1831년 유럽을 강타한 콜레라가 그때도 전염병이 돌았었어요. 물론 유럽은 한번 뭐 전염병 걸리면 다 돕니다. 한 나라, 어차피 나라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요. 그때도 이제 베를린을 덮쳤을 때, 물론 헤겔도 희생자였겠지만 그는 베를린을 이미 떠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집필 작업에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콜레라가 베를린을 덮쳤을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집필 활동에 몰두를 했었고,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스미 필로소피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크리티크 더 레너 버너프트. 이제부터 진짜 안 읽을게요, 원어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윤리학을 과학적인 증거와 자신의 학설을 바탕으로 철저히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칸트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철학자였던 피테, 그리고 헤겔, 그리고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모욕한 것으로, 당시 덴마크의 왕실 협회는 쇼펜하우어의 부적절한 태도를 문제 삼아 외면을 하죠. 그리고 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해요. 위대한 철학자인 헤겔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느낌 없이 그의 가장 찬사받는 저서, 소위 정신현상학을 읽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수감되어야 한다면 나야말로 참으로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덴마크 왕실의 일침을 또 가합니다. 한마디로 비꼬는 거죠.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칸트에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현상세계가 필연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하며 원인과 결과,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도 대상들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원칙에 적용되고 서로에게 체계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과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며 우리들의 행동과 결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다시 말해서 칸트가 필연적인 생활 전반의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상들이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시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와 행동과 결정이 요구된다. 보통 유럽에는 이러한 사고가 만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칸트는 내 자신의 순수하고 이성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건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그러한 대상들의 존재는 현상을 넘어선 어떤 세계, 우주와 인간 존재의 어떤 물체이며 곧 그것은 자신의 의지이고 마음이다. 이렇게 비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칸트는 자신들의 신념이랄지 그런 어떤 자유로운 마음을 그것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건 어떤 우주와 인간 간의 어떤 존재하는 말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마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시각으로 보고자 했던 그런 세태에 유럽 사람들에게 어떤 반박을 한 거죠. 마음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응?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고, 또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한 의지에 도달하지 않고서도 성적 욕망을 간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바람직한 생각이 불가피하게 고통을 받게 되면서 지성은 이성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성적 욕망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지가 우리의 욕망했던 그런 수치의 감정이 섞인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지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이 그것을 억누르려 한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불균형이 이성 간의 관계를 제멋대로 채운다면 우리는 정신 이상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그대로 이해해도 되지만 조금 제가 풀이를 해 본다면은 명확한 의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념과 그 생각하는 그 사고에 도달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간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시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성적인 욕망도 시각적인 것에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성적 욕망은 별개다. 우리가 의지에 신념 자신의 마음에 도달하지 않고도 간직할 수가 성적 욕망은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바람직한 생각이 꼭 성적 욕망과 결부시키게 된다 하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지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성적 욕망이 성취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적인, 지성적이면은 욕망을 자기가 달성한다 해도, 욕망을 채운다 해도, 그것이 그릇된 욕망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의지, 이성적 판단으로 어떤 충돌이 생긴다. 자아의 충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이상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이거는 조금 독일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읽을게요. 안 읽을다고 했으니까요. 그 쇼펜하우어의 또 이런 또 저서가 있어요. 인간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에서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현재 누가 부정직하며 소심하다 해도 과거에 정직하고 용감했다고 말하지 않고 현재 부정직하며 소심하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타인들은 그 행동 방식을 통해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하며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누가 부정직하고 소심하다고 해도 과거에 정직하고 용감했다고 말하지 않고 부정직하고 소심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 시각적인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갑자기 또 이런 것도 생각나요. 예전에 편집장이 있었죠. 미국의 미 대통령 누구죠? 또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또 생각이 안 나. 그 워터게이트 사건 했던 닉슨 시간 편집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직하고 용감하다. 근데 지금 현재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부정직하고 소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빠진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각적인 그 이미지만 계속 형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의 이미지로 생각하지 현재 그 사람의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의 행동 패턴을 통해서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습관 즉 우리 자신의 일관된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의 그 패턴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그 과거의 잘못된 관행 이것은 그냥 물 흐르듯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잘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매부에 의해서의 띠처럼 우리는 엮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도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나만 잘못했느냐? 결국에는 과거에 잘못했으면은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면은 과거에 그러면은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랬던 뭐 전두환까지도 뭐 같이 엮고도 왜 그 사람은 뭐 응 하고 뭐 하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 때 잘못한 거 우리 때 잘라야 된다. 응? 그렇게 따지면은 뭐 고대 이승만, 뭐 박정희 이승만,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뭐 계속 뭐 잘못을 뭐 면피하려고 회피하려고 그렇게 그 사람도 조상 탓을 해야 된다. 결국엔 따지면은.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패턴은 계속 끌고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자신의 패턴이 되는 원칙이 무너지면 원칙 강조하신 분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원칙으로 인해서 자기 발목을 잡을 것이다. 너 이렇게 원칙을 내세우면은 너도 그 원칙으로 해서 자신의 잘못될 것이다.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 이런 말을 쉽게 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없다면 상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혼돈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 범죄자가 좋아하는 것이다. 범죄자. 자기의 범죄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 혼돈 아니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은. 또 결국엔 이런 것은 또 평균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의지보다 감정이 강한 사람의 열망은 영원한 축복의 개념과 유한한 여성의 소유를 관련시키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런 소유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세뇌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성을 소유를 한다. 이런 걸 관련을 시키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너가 내 소유가 됐다. 이런 고통과 이런 소유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응? 소유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세뇌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열망과 고통은 덧없는 존재인 개인의 욕구로부터 그 재료를 끌어올 수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욕구가 인간의 욕망과 그 재료를 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성 간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수많은 기쁨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그가 가진 세계관, 자아, 윤리학, 예술, 그와 관련된 유럽의 문화의 전반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저는 최소한 쇼펜하우어가 오늘 테마인 인간의 감정의 지배와 성욕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고자 부가적인 설명에서 다시 본론적인 설명을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개인의 협소함과 부정직함에 의지하면서도 놀랍게도 고귀하고 영웅적인 무한한 시도를 마친 후 이것은 자 보세요. 성적 만족을 경험한 후 성적 만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인의 협소함과 부정직함에 의지하면서도 놀랍게도 고귀하고 영웅적인 무한한 시도를 마친 후 꼭 무슨 범죄자가 성범죄 이런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쾌락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고 행복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 결국엔 성적인 욕망도 그 어떤 만족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쾌락이 또 남아있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정직한 의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의지의 꼭두각시가 됐다. 너는 시각적으로 그 모든 현상 세계가 시각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봐라. 이성의 순수 이성 칸테 순수 이성. 그것도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떤 그 욕망을 만족하고 난 다음에는 행복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의지가 그 마음이 그 우위에 있다. 인간의 욕망이 그런 어떤 신체적인 시각적인 바라보는 것도 결국에 그 마음의 통제에 따르는 거 아니냐. 결국 여성을 자신의 경험과 시각적으로 투영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했던 철학자들과는 달리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 그들을 비판해 왔던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확실한 신념은 선천적,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능을 막 강조하기도 합니다. 너 본능적으로 인간이 본능대로 해. 응? 사람이 뭘 숨기려고 해. 본능은 넌 본능이 있잖아. 어떤 욕망.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고 하는데 이걸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능으로 타고난 감정보다 도덕적인 그 가치의 비중을 둔 후천적인 이성이 우위에 있었던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저도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의 그 어떤 그 이론적인, 여기에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와 마주했던 당대 그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알아도 이거는 남녀노소 다 알죠. 괴테. 괴테마저도 그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와 상반된 그 이론적인 것에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완전 반대를 걸었던 그런 철학자도 있지만 반대는 아니었지만 괴테마저도 그와는 같은 길을 걷지 않았고 당대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그를 외면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자로 우리들에게 각인되고 있는데 그 또한 당대 철학자,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 내세운 성적인 사랑을 쇼펜하우어도 무시를 했었죠. 쇼펜하우어는 또 또 다른 저서, 소품과 단편집에서 성은 모든 거의 인간적인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들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가장 진지한 업무들 줄곧 방해한다.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성적인 그 욕망이 배제되어야 된다. 그걸 거부를 한다. 그리고 남성들이 고달픈 노동을 통해 어렵사리 장만한 재산을 어리석게 다 탕진하거나 여성들의 나쁜 허영심이 생겨나는 이유도 사회적인 초점이 이러한 요소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성적인 욕망에 결부 연관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의 지배와 성욕은 쇼펜하우어의 이성을 통해 의지로 컨트롤되고 통제되고 극복될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 쇼펜하우어가 유명한 그 명언이 있어요.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또 이러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그 저서들을 봤을 때 결국 남성과 여성을 놓고 보면 남자는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신념을 통한 사랑을 하고 여자는 그 어떤 신념도 있죠. 또 신념이 또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는 주변 환경에 따른 선택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감정적 사랑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남자는 그러니까 좀 흔들리지 않죠. 자기 신념대로 하고, 여자는 하지만 신념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선택적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도 또 선택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도 자기의 그 의지, 어떤 신념을 통한 사랑을 하고 여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갈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쇼펜하우어는 또 다른 저서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은 모든 곳에서 자기와 외부의 모든 대상자들 간에 두터운 벽을 느낀다. 그러니까 자신과 외부 간에 어떤 벽을 둔다는 거죠. 거리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논아이라고 하는데 비아라고 하죠. 하지만 좋은 사람, 좋은 성격은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동질적인 외부 세계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이 외부에도 있을 것이다. 그에게 타인은
앞서 얘기한 그 논아이, 비하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다. 타인들과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이며 모든 존재들 속에서 마음속으로 유사성을 느끼고 그들의 행복과 고통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 있게 그들에게 동일한 동정심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대상자들 간에 어떤 벽을 쳐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잘 사는 권력층, 비권력층,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어떤 파트를 나누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같이 잘 살자. 한마디로 우리를 현재 적용시키면은 선진국형 복지국가의 궁극적인 목적,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고통은 직감적인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친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인다. 어떤 자기만의 세력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인류애적이라고 해서 무슨 뭐 방대하고 그 사람의 뭐 이상주의자 이렇게는 저는 보지를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의 마음은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다. 이런 사상을 느꼈고, 과거 많은 철학자, 뭐 비트겐슈타인, 하르트만, 프로이트 이런 철학자 등은 그 기존의 그 철학자들이 갖고 있던 어떤 사상적인 이념 때문에 애써서 쇼펜하우어를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상적으로 사실상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직감적으로 받았음을 또 부인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 그의 저서들 속에서도 쇼펜하우어의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면이 좀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부정을 하지는 못하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쇼펜하우어를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철학자들이 수많은 철학자들 속에서 싸워왔던 거예요. 쇼펜하우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또 쇼펜하우어의 무덤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무덤을 보니까 우물쭈물 살다가 내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이건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은 아니에요. 버나드 쇼가 남긴 말입니다. 버나드 쇼로 끝나는데 다시 그 쇼를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생각나왔던 말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당시 그 감정의 지배와 성욕이 가장 중요하다. 감정의 지배는 성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당시 인식했던 철학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한 쇼펜하우어는, 저는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일 수도 있고, 만약에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가 아니라면, 어린아이의 순수한 동심으로 충만된, 다시 말해, 도덕성으로 결집된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염세주의자일 수도 있고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이상주의자라면 어떻게 해서 그 쇼펜하우어는 이상주의자냐? 만약 그가 이상주의자라면 그럼 성욕이 없거나, 그러면 한마디로 그 쇼펜하우어는 뭐 성욕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성욕이 있다고 해도 거의 성욕에 따라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쇼펜하우어의 저서, 감정의 지배와 성욕이라는, 테마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의 지배, 성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쇼펜하우어가 다 옳고 나머지 철학자들이 그러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한 번씩 당대 쇼펜하우어도 너무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철학자들과. 그래서 아마 거의 역사 속에서 묻혀질 뻔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의 저서가 우리들한테 읽혀지고,
또 알게 모르게 또 다른 철학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떤 욕망의 우위에 있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철학과 그 이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요 책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 한 권에 있던 어떤 책을 제가 간략하게 일단 요약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뭐 살을 붙여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우리가 이제 현 시대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시 쇼펜하우어도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었거든요. 같은 철학자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어떤 신념이 전해져 내려온 것 정면으로 그 사람, 이 쇼펜하우어는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타협만의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고 싶고,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거대한 관행이랄지 이런 것도 메비우스의 띠를 엮어갈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모두가 명확해지고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노래 하나 틀렸는데, 이건 뮤직비디오는 끝에 추가로 포함시킬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는 지금 현재 업로드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존에 그 티네이지 걸스 앤드 보이즈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즌2, 그 다음에 백업 채널스 이렇게 3번으로 바꿨다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류랄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채널 제가 아예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그 폐쇄시킨 채널에 남아있던 곡들이 다 없어졌는데, 다만 지금 영상을 복원해서 제가 올릴 겁니다. 이 곡은 제가 1년 중에 금연하는 날이 있어요. 전 나름대로도. 솔직히 저 군대에서도 거의 금연을 해본 적이 없는 걸 전 기억하는데, 5월 5일 어린이날. 이 날은 뭐 제가 뭐 어린이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좋아해서 뭐 그런다기보다도, 일단 어린이들은 담배 연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그런 의미에서 하루는 안 핍니다. 그래서 5월 6일 자정 00시 1분, 1초부터는 그때는 좀 몰아서 태우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럼 몇 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날 기념으로 만든 영상을 제가 어떤 기성세대가 가진 그런 순수한 동심, 뭐 또 동심 좋다고 그래서 뭐 어린이를 막, 응? 응? 어린이를 어떻게, 응? 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어린이 하는 영화 많아요. 뭐 레옹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아저씨 뭐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럼 그 어린 애를 뭐 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보호해주고 그러나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어린이는 담배 안 피고. 근데 한 가지 날이 더 추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티네이지 걸스 앤드 보이즈라는 그런 애칭답게 8월 12일이 세계 청소년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제 5월 어린이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한 8월 12일 날에도 금연하는 걸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영상 올려드리면서 뭐 인간의 또 생각이 안 나, 그냥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감정이 지배 성욕에 대한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is is a surprise party. So this is a surprise That's party. the surprise. That's the surprise. Now, I have an announcement to make. Now,
Thunder, always hammering out the details. Right there. Hammer. See right there. Don't mind if I do. Don't mind if I do. No, there's a right there. There's a right there. Yeah. I'm not sure that qualifies as dancing.